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었어요. 잠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갓 20살이 되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버렸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갈 길을 갈 거면 왜 저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른 척 했었지만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서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난다는 걸 봐왔던 저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안고 자라와서 그런지 커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채워준 건 저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건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에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주게 되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댁 집안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좀 늦은 나이 때 시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남편의 친부였던 분은 오래전에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바람을 피우셔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 품을 떠났던 부모와 다르게 시모는 혼자 남편을 키우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시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었죠. 시모는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셨지만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던 시모를 제 두 눈앞에서 보고 말았었죠. 저는 그때 임신을 했던 몸이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었는데 시모가 제 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저는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언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대? 집안 살림들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신까지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정말 틀어져 버렸네. 아무래도 쉽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화번호 좀 받아야겠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여기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몰래 결혼까지 하면 되겠어? 위자료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갈라서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저희가 이룬 가정을 깨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안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가 갈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에서 수다 떨 정도로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갑자기 찾아와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당장 너희 집안 부모님들 오시라고 연락 좀 드려라. 이왕 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하거든. 남편의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초면인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닌 날카롭고 불편한 표정으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낸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화를 내시길래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서둘러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고 남편은 시모가 왔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달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날 남편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는 시모에게 그리움보단 분노만 남겨져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반대로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남편한테 천천히 다가가 양손을 잡아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우리가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엄마가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들 혼자 살 줄 알았던 집에 웬 여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던데 그 기간 동안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이 결혼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뇨. 제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가 눈이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 집안 어르신분들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네.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가 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 거니?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거야?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를 갈라놓으시려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엄마인 나한테 먼저 인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오늘 어디를 잠깐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임신한 여자가 나와서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내 버렸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시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란 상태라 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은 제 몸을 살펴주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길래 시모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니까 남편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시모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짜고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남편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모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네의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곤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길래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다며? 내가 너희한테 사람을 붙였는데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잠깐 얼굴 좀 보게 문자 보낸 주소로 잠시 들려라. 저희한테 사람을 붙였다고요? 지금 감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분명 그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 연락하세요. 나 몰래 너희들이 이사라도 가면 일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사람을 붙인 건데 뭐가 문제니?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일단 너희 집 앞에 차를 보낼 테니까 아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저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는지 좋은 말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너랑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니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별일은 없을 거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으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대신 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이다. 너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상황만 더욱더 악화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너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시모는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니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하는 기사분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간 시모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황만 악화가 되는 거라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꽤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중 나온 시모가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곤 처음 꺼내신 말이 귀한 내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눈빛과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하고 있어? 애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이는 너 옆에 서 있는 과천댁한테 맡기고 식사부터 하도록 하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 아들, 딸도 전부 과천댁이 돌봐줬었거든. 그만큼 베테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아이부터 맡기고 식사하면서 저번에 못했던 얘기 마저 하는 게 좋겠구나. 집사람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얼굴도 참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충 봐도 알겠는데요. 저 여자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봐봐요. 버려진 옷을 주워서 입은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우리 집안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저 여자한테 50첩 진수성찬까지 차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는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밥 안 먹을 거면 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는 법이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은 다 뭐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를 데려오신 이유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시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식사를 유도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시모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실지 몰라 걱정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아이를 안고 있던 가정부 직원분께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빛을 보내자 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돌려달라며 따라가려 하자 앞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어른이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자리에 앉지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건 좋게 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거든. 일단 너는 이것부터 작성해라. 이혼 서류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류에 작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놀아준 대가니까 잘 챙겨두고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셨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저는 그이랑 일거운 가정을 깨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이한테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일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손주 앞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돈까지 지어준다잖아. 계속 떼써봤자 너만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니? 엄마, 저 여자 밀당 정말 잘한다. 저 금액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 이건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 너한테 지금 준 돈이 5억인데 얼마를 더 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고 손주까지 넘겨줄 수 있는 거니? 한 10억이면 되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10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제 삶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한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이 사람 사업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아들이다. 다른 기업 집안의 딸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엮이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거든. 단지 흠이라면 그쪽 집안의 딸 나이가 50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 벌써 대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내 아들을 급하게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 했는데 갑자기 네가 튀어나온 거다. 결혼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 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나 싶었다. 요즘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내 아들은 고졸에 돈도 없고 자기 입 겨우 풀칠하면서 살 게 뻔한데 결혼을 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지. 그래서 내가 첫날 너를 봤을 때
일이 복잡해져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거다.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5억 더 얹어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에 남자 하나 골라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지금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서로 좋아 죽을 때지만 시간 좀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고. 돈이 쪼들리니 너도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회에 뛰어들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상 제자리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가난을 또 물려받고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결국 가난한 삶이 반복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위해 생산직이나 뛰어들겠지.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 그쪽 집안에서 내 손주를 키워주기로 했어. 나이가 50이니 아이를 가질 수야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입양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그쪽 집안에서도 훨씬 좋다고 했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이와 결혼한 걸 반대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네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누리고 살면 뭐하죠? 당신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을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당신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들고 있어요. 어느 친엄마가 나이 50이나 먹은 아줌마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당신은 돈에 정신 팔린 여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본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결국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는 순간 남편은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와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아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아이는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둬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기회를 엿보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주변에 있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몸만 옮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대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거라며 심각한 문자를 재차 보냈었죠. 남편은 이 문자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감시가 없을 때 이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해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경찰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나타난 시모에게 저희가 당하게 될까봐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던 시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고 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시모의 욕심으로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겠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어느덧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임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는 찾아올 거라면서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마냥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가족들 또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결혼을 3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루빨리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관의 성공률은 자연 임신보다 높다는 말에 시도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안겨드리지 못해 저 또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임신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심정일지 공감하실 겁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 포기하길 원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저와 인연이 닿을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게 된다면 미래에 있을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고 준비하면서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시동생은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게 될 동서는 며느리로서 100점짜리였어요. 석사 과정을 받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마음은 이미 동서에게 떠나셨고 항상 보란 듯이 차별을 두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 대우와 스트레스는 저를 점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안 좋은 행동들이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야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받아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저까지 임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참에 최대한 빨리 임신해서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야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주만 안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임신이 된다면 형님은 분명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
앞으로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죠? 동서가 임신이 되던 안 되던 나한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내가 거슬리는 건 동서의 행동들이야.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운 동서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저급한데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동서 앞에서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동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앞으로 내 앞에선 입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동서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고 제 말을 들었던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짚어줬는데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배경도 좋다 보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면 막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듯 보여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건데 동서는 좀 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에 양념을 더해서 시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듯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들었는데 동서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고 좀 전에 동서에게 한마디 했던 부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손윗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동서가 평소에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인성이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나중엔 서방님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욕먹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저를 방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설쳐도 된다는 거야? 내가 작은 며느리의 행동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니?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새아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가뜩이나 너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새아가한테까지 느끼게 할 작정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새아가한테 스트레스 주면 되겠어? 내가 임신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 줄 거 없잖아.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동안 시애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너덜거리게 만들었으면서 네가 새아가한테 훈계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임신을 떠나서 잘못된 걸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엔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지금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님 눈치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동서를 받아준다면 그땐 더욱더 감당하기 힘드실걸요? 저와 동서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니 이런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 집의 큰 며느리인 건 변함없다고요.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했으면서 큰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은가 봐. 네가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싶으면 하루빨리 임신해서 좋은 소식 안겨주든지 해라. 어찌됐든 지금의 나는 너보다 새아가한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시모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는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통쾌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가지 않으려는 저 때문에 남편도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안 오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당장 안 튀어와? 오히려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예 인연을 끊어낼 작정인 거니? 애초부터 누가 잘못한 건데 왜 나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 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떻게 매번 너한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기분 상해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오늘 같은 날 오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분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제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러겠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뱉으신 말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를 옆에 끼고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듯이 비웃고 계셨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집안 험담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말 못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까지 전부 다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제가 왜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상처를 받으려 어머님 댁에 가야 하는 거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고 동서와 차별을 두시니 동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것 뿐이에요. 그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뭐든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고요.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 먼저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뭐든 시키는 건 불만 가지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힘들게 아이 가지면 뭐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일한 이유가 자기 집 하나 마련하려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빡빡해진 세상으로 던지고 싶지 않아서 아이 낳는 걸 꺼려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고 어머님한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얼굴만 내밀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막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언제 어머님 댁에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땠을 것 같은데.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내가 모를 것 같니? 그동안 시애미가 노력한 건 안 보이는 거야? 딱 한 번만 성공시키려고 온갖 좋은 음식 다 해먹이고 유명한 한의원까지 찾아가 비싼 돈 지어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알아? 나도 뒤에서 네가 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할 거니? 네가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다는 걸 알아줘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빨리 키워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나 또한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임신 준비에나 신경 써라. 만약 오늘 오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도 저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많았는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모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동서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그런 동서를 무시하면서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자 산처럼 쌓여있는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모가 부르셨던 그날이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길면 2달에 한 번 정도 했던 일인데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시모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던지셨습니다. 저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그날은 3달 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고 이런 광경을 동서는 의아해하면서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첫째는 벌써 몇 년간 내 옆에서 묵묵히 해왔던 일이니까 잘 배워둬라. 1-2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면 모를까. 너무 텀이 짧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재료를 언제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리 주택단지 동네라지만 여기가 무슨 외국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곤 하지만 이게 득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친분을 만든다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실이 더 많아 보여요. 차라리 그냥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 모아두고 외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들게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낭비할 시간에 술잔 한 번 더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만들어봤자 반찬 몇 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매번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옆집이 반갑게 인사하며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서 정을 느끼게 됐었다. 그래서 나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누게 된 거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지. 그렇게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게 훨씬 많았어.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니니? 시애미가 젊었을 적엔 이런 정을 나누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세상은 워낙 개인주의라 사람을 보면 우선적으로 경계부터 나타내잖아. 새아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었던 것뿐이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 앞으로 그에 따른 변화도 있어야 하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도록 해라. 음식 다 만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켜줄 테니 얼굴 펴고 알겠지? 이게 다 재산인 거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보고 자라는 환경에서 그 아이의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식재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려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늦은 저녁에나 들어올 테니 형님 옆에 끼시고 열심히 만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동서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좋게 설명해 주시는데 꼭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 그래봤자 두어 시간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오늘은 어머님 말씀대로 일단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동서는 저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버렸고 시동생과 함께 밖에서 외식하고 오겠다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동서의 행동을 묵묵히 보고 계시던 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식재료를 다듬으셨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 또한 옆에서 함께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먹을 양만 남겨둔 채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지만 그날따라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상당히 피로했고 속이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살 기운이 생겼는지 미열도 있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와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복잡한 기분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어 시부모님께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동서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보이며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에는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불안함이 엄습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달 그날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보름을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축하한다며 기뻐 날뛰셨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동서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보라는 듯이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들으라는 듯 임신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면서 몇 년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기 때문에 동서에게 어색한 미소로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동서가 너무 부럽게만 느껴져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저도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몸 상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서랍 속에 깊이 박혀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화장실로 들어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두 줄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에 기쁜 나머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자 자다가 놀랐는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와서는 어디 다친 줄 알고 제 몸부터 살피고 있었는데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자 남편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재차 확인을 하더니 저와 똑같이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곧장 전화를 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늦은 새벽 시간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축하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네요.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시동생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동서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시모가 직접 해주신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식탁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저를 위해 해주신 거죠? 당연히 제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똑같이 임신했는데 그런 게 어딨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썼다. 저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었잖아요. 임신한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죠. 음식에 손댈 자격도 없다니까요. 형님이 제 앞에서 함께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해요. 형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만 하잖아요. 웬만해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하다가 체할 것 같은데 형님은 상을 따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래 못 버틸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못 버틴다니 내가 유산이라도 하길 바란다는 거야?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재수씨, 오늘따라 입이 상당히 거치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해요. 오늘만큼은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임신을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둘 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음식부터 먹도록 해라. 계속 이러면 얼굴 볼 수나 있겠니? 저는 동서를 무시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반찬 위로 젓가락이 올라가면 동서는 제 젓가락을 옆으로 밀치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대기업에 들어간 동서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면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그 순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쏟아붓더니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난리를 쳤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호흡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자기가 먹으려는 반찬마다 제가 가로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이는 건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서둘러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선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화기에서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중간중간 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걸로 방법을 바꾸셨네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곧 출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빨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선 출산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이 가로막아서며 시동생한테 빨리 데려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필 많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동서와 똑같은 날 출산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셨고 진통을 겪으면서도 난리를 치고 있던 동서를 본 시모는 한숨을 내쉬셨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출산할 거라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길래 진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1인실로 잡아주었고 저는 다인실로 등 떠밀며 서둘러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진통을 겪다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는지 급하게 출산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서도 출산을 했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게 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 모두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1인실에 있던 동서의 가족분들도 오셨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서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동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동서가 들어오려 하던 그 순간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동서는 무섭게 변해버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1인실에 집어넣어 줬으면 그 안에 박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기어 나온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출산하는 데까지 그 난리를 피워? 성격이 어쩜 그리 고약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째한테 한 번만 더 다가가기만 해봐. 이렇게 좋은 날 너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1인실에 혼자 박혀서 애나 보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말아라. 동서는 시모의 막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1인실로 돌아가 버렸고
다인실로 들어온 시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다름 아닌 그분들은 그동안 시모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눴던 분들이셨고 축하한다고 다인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 때 함께 괴로워하며 아픔을 나눠주셨던 분들이셨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에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셨던 거였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쏟아내었고 동네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씩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 축하금이 들어있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준비해 주셨네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시모의 말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침대에는 돈봉투가 한가득 쌓이게 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문틈 사이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를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도 느끼는 게 많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동서가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았는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이 빡빡한 사회에 서로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